귀신. 베트남 정글에서 그들이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72시간. 물도 밥도 잠도 없이 단 한 발을 위해. 1969년 베트남이었습니다. 빈딘성 정글 깊숙한 곳, 새벽 안개가 자욱했어요. 27살 김용수 병장은 72시간째 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물도 밥도 잠도 없었어요. 오직 스코프 너머 적 지휘관의 머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0m 거리. 바람은 초속 3m. 습도 때문에 탄도가 2cm 낮아질 것이었어요. 그는 조준점을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어요. 심장 박동 사이 그 찰나의 순간 탕! 적 지휘관이 쓰러졌습니다. 900m 밖 베트콩 저격수도 같은 순간 그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0.3초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는 건 김용수였어요. 55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벌을 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평생 농사만 지은 분이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도 800m 밖 표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김용수 할아버지는 산 중턱 양봉장에서 벌통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82이었지만 허리가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고 벌통 뚜껑을 여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올랐지만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양봉장 주변으로 야생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전 직접 심은 꽃들이었어요. 벌들이 좋아하는 아카시아, 밤나무, 쌀이나무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55년 전 어디선가 나타나 이 산골에 정착한 후로 오직 벌만 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통 옆에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작업을 마치고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망원경을 꺼내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밭에 나왔는지, 누구 집에 손님이 왔는지 다 보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베트남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습관은 5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슈퍼 앞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상 위에 앉아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용수 씨 내려왔네. 마을 이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꿀따기 끝났어요? 올해 꿀맛이 어때요? 어르신 한 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상 한쪽에 앉아 바둑을 구경했어요. 말이 없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55년간 이 과묵한 노인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때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6살 수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나. 수진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손녀 왔네. 이쁘다 이뻐. 수진은 서울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보러 내려왔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 위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돌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 아버지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정글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에 할아버지도 계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찻잔을 들고 나와 손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 먹었니? 할아버지는 질문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과거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였어요. 마을 뒷산 쪽으로 걷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중장비 소리였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산 위쪽을 보니 대형 트럭들이 비포장 도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마을 어르신이 대답했어요. 몇 달 전부터 저러더라고. 폐기물 처리 시설 짓는다고 했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요? 허가는 받은 거예요? 몰라. 군청에서 허가 났다고 하던데. 어르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밤에만 트럭이 와. 낮에는 조용하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산 위를 바라봤습니다. 트럭들이 산 정상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산 위를 지켜봤어요. 자정이 넘자 트럭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산길을 따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망원경을 들어 트럭을 살폈습니다. 적재함에 드럼통 같은 것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일반 폐기물 같지 않았습니다. 55년간 잠들어 있던 직감이 속삭였어요. 뭔가 잘못됐다. 할아버지는 망원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눈이 다시 뜨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징후는 계곡물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이 몇 감고 어르신들이 빨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물이 이상한 색으로 변했어요. 누르스름하고 기름 같은 막이 떠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썩은 달걀 같은 악취였습니다. 이게 뭐야? 마을 이장이 계곡 앞에 서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연락해 볼게. 하지만 군청의 대답은 허무했어요. 조사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징후는 할아버지의 양봉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을 올랐어요. 양봉장에 도착해 벌통을 열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가 벌통 바닥에 쌓여 있었어요. 어제까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던 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벌통을 열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벌통도, 그 다음 벌통도, 50개 벌통 중 30개가 전멸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키워온 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돌봐온 생명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은 벌들을 손에 담았어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은 벌의 상태를 살폈어요. 55년 전 정글에서 수많은 죽음을 봤던 눈이었습니다. 벌들의 날개가 기형적으로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봤어요. 폐기물 시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놈들이야.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트럭들이 더 자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거리낌 없이 다녔어요.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러 갔습니다. 시설 입구까지 올라갔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물이 오염됐다고요. 이장이 소리쳤어요.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우리가 관계자지. 여기가 우리 마을이야. 어르신 한 분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그때 시설 안에서 검은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에 입꼬리가 올라간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이 책임자요? 우리 마을 계곡이 오염됐소. 당신들 때문이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오염이요? 저희 시설은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오염이랑은 관계없어요. 거짓말 마시오. 우리 눈으로 봤다고.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어요. 어르신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골에서 평화롭게 노후 보내시다가 괜히 힘든 일 겪지 마시고. 그게 무슨 소리요? 이장이 물었어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충고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고 괜히 시끄럽게 하면 손해보는 건 어르신들이에요. 남자는 돌아서서 차에 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을 뒤에 양봉장 있던데요. 벌들 요즘 많이 죽죠? 할아버지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5년간 감춰뒀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시설 안으로 사라졌어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경찰도 안 오고 저놈들은 저렇게 뻔뻔하고. 할아버지는 말없이 시설 방향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장 집 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입 다물어라. 마지막 경고다.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 수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전화가 와서였어요. 할아버지 양봉장 이야기를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수진은 환경단체 동료들과 함께였어요. 3명이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마을 계곡과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분석 장비로 간이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뭐야 이게?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반 폐기물이 아니야. 방사성 의료 폐기물이야. 세슘이 검출됐어. 기준치의 200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거. 이걸 불법으로 여기다 묻고 있는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범죄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야. 허가 위조하고
관청 매수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시골에 불법 투기하는 거라고요. 그날 밤 할아버지 집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과 동료들, 그리고 마을 이장이 모였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어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저 업체 이름은 청산환경인데요. 수진이 말했어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전국에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본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대표이사가 3번 바뀌었어요. 페이퍼 컴퍼니야. 진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데? 수진이 화면을 넘겼어요. 추적해보니까 해외 유령 회사들로 연결돼요. 홍콩, 마카오, 그리고 선양. 선양이라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어요. 네, 중국 선양이요. 왜요, 할아버지?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양. 그곳은 북한과 연결된 자금이 오가는 창구로 알려진 도시였어요. 55년 전 정보 브리핑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마, 더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 업체 경비원들, 일반 경비업체 소속이 아니에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부산 쪽 큰 조직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경찰도 안 움직이고 군청도 모른 척하고 우린 그냥 시골 노인들인데. 수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증거를 더 모아서 중앙 언론에 넘길 거예요. 환경부 감사도 요청하고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위로 트럭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55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72시간 엎드려 적을 기다리던 그 감각이었어요. 표적을 분석하고 움직임을 읽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귀신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조심해라. 저놈들 보통이 아니야. 알아요, 할아버지. 조심할게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수없이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동료들과 함께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밤이 되면 산이 시설 주변을 몰래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럼통에 적힌 방사성 표시, 트럭 번호판, 경비원들의 얼굴까지 기록했어요.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시설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철조망 밖에서 망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졌어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경비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 하나가 낮게 물었어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료가 먼저 도망쳤어요. 수진도 뛰려고 했지만 남자 하나가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수진을 끌고 갔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카메라를 빼앗았어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졌어요. 차가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갇혔어요. 손목이 묶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가 의자를 끌어와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시죠?
서울서 오셨다던데.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증거 많이 모으셨네요. 사진도 제법 잘 찍으셨고. 근데 말이죠.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무데도 제보 못할 거예요. 이미 당신 차에서 노트북이랑 하드디스크 다 가져왔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신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조사 그만둔다고. 서울 올라간다고. 그럼 살려보내줄게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이게 납치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납치? 아니에요. 그냥 보호하는 거죠. 위험한 시골산에서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일어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녀분 찾으시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손녀가 지금 우리랑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녀를 건드리면 후회할 거요. 상대방이 웃었습니다. 협박이세요? 82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했어요. 간단해요. 손녀분 데리고 서울 올라가세요. 조용히 사시고. 그럼 아무 일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82년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점퍼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집 뒤편산으로 올라갔어요. 양봉장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 뒤편 땅을 팠습니다. 50cm쯤 팠을까요?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금속 상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꺼냈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견고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긴 물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종이를 벗겼습니다. M40 저격총이 나타났어요. 55년 전 베트남에서 가져온 총이었습니다. 밀봉이 완벽했어요. 기름칠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분해했어요.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총열, 놀이쇠, 격발장치, 탄창 모두 완벽했어요. 5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탄약 상자가 있었어요. 7.62mm 탄환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탄창에 탄환을 장전했어요. 5발. 총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스코프를 장착했어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선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총을 들고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00m 거리. 너무 가까웠어요. 할아버지가 산 위 시설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km 거리였어요. 바람을 읽었습니다. 새벽 공기의 습도를 느꼈어요. 표적까지의 거리, 바람의 방향, 중력의 영향.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5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총을 어깨에 맸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깨어났습니다. 새벽 6시 마을 이장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수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검은 물체가 놓여 있었어요. 이장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격총이었어요. 저게 뭡니까?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하죠. 이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965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23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죠. 그때 정부가 모집했어요. 베트남 파병,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맹호부대에 배치됐어요. 처음엔 보병이었죠. 근데 사격훈련에서 제 실력을 알아본 상관이 있었어요. 나를 저격수로 훈련시켰습니다. 이장은 숨죽여 들었어요. 6개월 훈련받고 실전에 투입됐어요. 빈딘성, 꽝응아이성, 푸엔성, 정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8년이었습니다. 1973년까지 확인 사살 127명 기록됐어요. 부대에서 나를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표적을 제거하고 사라지니까요. 이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용수 씨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3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 작전이었으니까 명단도 공개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 총을 바라봤어요. 나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평범하게 살려 했어요. 하지만 악몽이 따라왔습니다. 매일 밤 정글이 보였어요.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 산골로 아내랑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묻었어요. 벌을 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55년간 할아버지가 이장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손녀가 위험에 빠졌어요. 저놈들이 건드렸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해결하죠.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죽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할아버지는 총에 덮개를 씌웠어요. 다만 말이죠.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귀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저놈들이 알아서 무릎 꿇을 겁니다. 이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55년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온화했던 벌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전설의 저격수가 서 있었어요.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이장이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계세요. 오늘 밤이면 끝날 겁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55년 전 베트남 정글의 안개처럼 할아버지는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82세 노인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결연했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집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군인 같았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수 선배님이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남자들을 살폈습니다. 국정원이군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움직임이 다르죠.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4명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선두 남자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팀 박민수 과장입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내왔어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청산환경 사건 알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추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지만 실제로는 북한 자금 세탁 조직이에요. 방사성 폐기물 불법 투기로 수백억을 벌어서 북으로 송금합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어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선양에 본부가 있어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위장 기업이죠. 국내 조직은 전직 조폭들로 구성돼 있고요.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요?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기록을 찾았어요. 맹호부대 최고의 저격수, 127명 확인 사살, 별명 귀신, 1973년 전역 후 행방불명. 박민수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녀분이 납치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소.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님 실례지만 연세가 82세십니다. 그리고 55년 전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시험해 보시겠소? 박민수가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당신네 중에 저격수 있소? 박민수가 옆에 앉은 젊은 남자를 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근육질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쪽은 정태훈 요원입니다. 저희 팀 최고 저격수예요. 박민수가 소개했습니다. 정태훈이 일어나 격려했어요. 맹호부대 선배님 영광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으로 가시죠. 한판 해봅시다. 오후 1시 마을 뒤편 야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국정원 요원들이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앞으로 500m 거리에 고목 한 그루가 있었어요. 나무 아래 빈 깡통 5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어요. 저걸 맞추시겠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정태훈을 봤습니다. 먼저 해보시죠. 정태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총을 꺼냈어요. 최신형 저격총이었습니다. 엎드려 조준 자세를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첫 번째 깡통이 튕겨나갔습니다. 탕! 두 번째도 명중. 탕! 세 번째도 맞췄어요. 하지만 네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태훈이 마지막 한 발을 쐈습니다. 명중이었어요. 5발 중 4발 명중.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정태훈이 일어나 할아버지를 봤어요. 바람 읽기를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깡통 5개를 다시 놓아주시오. 박민수가 요원 하나를 보냈어요. 요원이 달려가서 깡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M40을 꺼냈어요. 55년 된 총이었습니다. 낡아 보였어요. 정태훈과 박민수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팔꿈치를 땅에 댔어요. 82세 노인의 몸이었지만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총을 어깨에 밀착시켰어요. 스코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초속 2미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아버지는 조준점을 미세하게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탕! 첫 번째 깡통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3초 후, 탕! 두 번째, 다시 3초, 탕! 세 번째, 정태훈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탕! 네 번째, 탕! 다섯 번째, 5발 오중,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같은 자리, 깡통 중앙. 박민수가 망원경을 들었어요. 깡통들을 확인했습니다. 구멍들이 모두 동일한 위치였어요. 오차 1cm 이내. 이건 괴물이네요. 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정태훈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500m는 기본이죠. 진짜 실력은 1km 넘어서 나와요. 바람만 제대로 읽으면 1.5km까지 가능합니다. 정태훈이 물었어요. 최장 거리 기록이 얼마십니까?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69년 1.8km. 베트콩 지휘관. 한 방에 끝냈어요. 요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랑 함께 작전에 참여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산위 시설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를 구해야겠소. 그럼 돕죠.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청산환경 시설 주변 산등성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바위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격 위치를 잡은 것이었어요. 시설까지 거리 1.2km. 달빛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코프를 들여다봤어요. 시설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비원 4명이 보였어요. 무전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국정원에서 준 무전기였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위치 잡으셨습니까? 잡았소.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5분 후 진입합니다. 경비원들 무전기만 무력화시켜 주세요. 알았소. 할아버지는 시설을 계속 관찰했어요. 경비원들의 움직임 패턴을 읽었습니다. 2분마다 위치를 바꿨어요. 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번째 표적을 정했어요. 정문 경비원. 허리춤에 무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람을 읽었습니다. 조준점을 조정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시합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 박동 사이. 탕. 총성이 밤을 가르고 울렸습니다. 1.2km 날아간 총알이 정확히 경비원의 무전기를 맞췄어요. 무전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비원은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저 무전기가 갑자기 폭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초 후 할아버지가 두 번째 표적을 조준했어요. 탕. 또 다른 경비원의 무전기 파괴. 탕. 탕. 4명 모두 무전기가 날아갔습니다. 경비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총소리는 들렸지만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2km 밖에서 오는 총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박민수 팀이 움직였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시설 안으로 진입했어요. 경비원들이 저항했지만 이미 무전기가 파괴돼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빠르게 제압했어요. 할아버지는 스코프로 전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건물 뒤편에서 사람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양복 입은 남자.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차를 향해 뛰고 있었어요.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준을 옮겼어요. 남자의 발 앞 1미터 지점. 탕. 총알이 남자 앞당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어요. 남자가 멈춰섰습니다.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쐈습니다. 탕. 이번엔 50cm 앞. 경고였습니다. 한 발만 더 움직이면 다음은 다리라는. 남자는 손을 들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수 팀이 달려와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스코프를 들여다봤어요. 건물 안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무사했어요. 박민수가 수진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총을 내렸어요.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손녀 확인했소. 고맙소.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전설은 진짜였네요. 할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55년 만에 다시 쏜 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겁을 줬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총을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82세 노인의 마지막 작전이 끝나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박민수와 요원들이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녀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5년 전 베트남 하늘의 별처럼. 하지만 이제 총성은 없었어요.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청산환경시설은 폐쇄됐고 경찰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조직원 12명이 모두 검거됐어요. 방사성 폐기물 불법 투기, 납치, 협박, 자금 세탁 혐의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녁 7시 뉴스 메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양복 입은 남자가 수갑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직 두목이었어요. 기자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연계환경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합동수사로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잡혔네. 정말 다행이야. 이장이 할아버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수 씨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국정원이 한 거죠. 뭘. 하지만 이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영웅인지. 며칠 후 계곡물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군에서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오염된 토양도 걷어냈어요. 한 달쯤 지나면 예전처럼 깨끗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봉장으로 돌아갔어요. 죽은 벌통들을 정리했습니다. 새 여왕벌을 주문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55년 전에도 그랬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이 산골에 정착하며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었습니다. 수지는 며칠간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충격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할아버지를 따라 양봉장에 올라갔어요. 함께 벌통을 손질하고 새 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벌통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55년 만에 다시 총을 쏘는 거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하지만 수지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이번엔 아무도 안 죽었잖아. 그게 다르더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5년 전엔 죽이기 위해 총을 쐈어. 이번엔 살리기 위해 쐈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총 안 쏠 거야.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방문객이 왔어요. 70대 노인 한 명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피부가 검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김용수 씨 어디 사세요? 마을 사람이 할아버지 집을 가르쳐 줬습니다. 노인이 산을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대문 앞에 섰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용수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을 봤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노인이 가까이 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나, 베트남 사람, 찾았어요. 오래,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55년이 지난 얼굴이었어요.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정글 앞에서 찍은 사진. 군복 입은 젊은 병사가 10살쯤 된 베트남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병사는 27살의 자신이었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때 그 아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응우엔, 당신, 구해줬어요. 1969년. 할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69년 11월이었습니다. 빈딘성 외곽 마을. 베트콩들이 마을 주민들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인질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살쯤 된 소년이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800m 밖 나무 위에 숨어 있었어요. 조준했습니다. 베트콩 지휘관을 쐈어요. 한 명 더, 그리고 또 한 명. 3명이 쓰러지자 나머지가 도망쳤습니다. 주민들이 풀려났어요. 소년도 살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마을에 내려갔어요. 소년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5년이 지나 소년이 노인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노인을 안았습니다. 두 노인이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응우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평생, 찾았어요. 은인, 찾고 싶었어요. 한국 와서, 군대 기록, 찾았어요. 김용수, 이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소? 응우엔이 웃었어요. 결혼했어요. 아들 3, 손자 5, 가족, 다 있어요.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5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127명을 죽였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악몽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한 명을 살렸습니다. 그 한 명이 가족을 잃었어요. 아들 3, 손자 5. 그들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총은 죽음의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 총이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한 악마는 아니었다는 것을. 응우에는 사흘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양봉장에 올라갔어요. 벌들을 구경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
의무연의 삶.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세월. 가족들 이야기.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5년간 숨어 산 이유. 악몽들. 그리고 이제 찾은 평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응우엔이 떠나기 전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후회 하세요? 전쟁, 참전한 거.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매일.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조금 위안이 됐소. 응우엔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영웅이에요.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은 없어요. 전쟁엔.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응우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검은 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양봉장으로 올라갔어요. 새로 들여온 벌들이 벌통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는 벌통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전쟁은 지옥이야. 누구도 영웅 아니야. 다만, 그리고 할아버지는 날아다니는 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내 총이 한 명이라도 살렸다면 그걸로 됐어. 수진이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총을 내려놓은 진짜 평화였어요.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하루.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 서재로 갔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M40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총열을 쓰다듬었습니다. 55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작별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을 분해했어요. 하나하나 부품으로 나눴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깊은 땅에 묻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이제 영원히 잠들었어요. 남은 건 벌을 치는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7개의 별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55년 전 자신이 쏜 127발. 할아버지는 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바람이 불었어요. 55년간 들고 다녔던 무게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을 내려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어요.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손녀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양봉장을 돌보고 있었어요. 새로 들여온 벌들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꿀을 딸 수 있을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박민수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훈장을 전해주러 왔어요. 국가유공자 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했어요. 충분히 살았소. 훈장은 55년 전 죽은 전우들 묘에 바쳐주시오. 박민수가 경례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매주 내려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벌을 돌보고 산을 걸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전쟁은 끝났습니다. 귀신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벌과 함께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82세 노인의 손은 한때 127명을 죽인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생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 벌들의 생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합니다. 훈장도 명예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지킬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